자, 이번에 볼 것은 4.3 사건하고 여수 순천 관련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이 두 사건 다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먼저 이제 4.3 사건부터 볼게요. 4.3 사건의 배경을 보면 남한의 단독 선거 반대, 그리고 미국 철수 및 구구 테러 반대 등인데 특히 인제 그 서북청년단이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 서북청년단은 그다음에 김일성이 인제 토지 개혁하면서 그 당시에 지주들을 인제 대규모 숙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지주들이 남한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주의 자식들로 구성된 어 그 청년단체가 이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인제 뭐냐면 북한에는 증오심이 많고 반공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죠.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구태우들이 많았고요. 예. 자, 이들이 제주도 와서 이제 행패를 불렸던 거고 그 당시 경찰 공무원의 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월급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제 심했 그 뭐냐면 돈을 인제 뒤에서 받고 그런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발달 배경을 보면 1947년 3월 1일 3 일제 기념식 때에 궁정 경찰의 발표,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정이었으니까요. 미군정의 발표로 희생자가 발생됐어. 그래서 그때 인제 그 기념 시위만 하고 원래 행렬은 이제 뭐냐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인제 시위하고 나서 시가 행진까지 한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궁정 경찰이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이 파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민과 궁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됐어요. 그 후에 1년 뒤에 48년 4월 3 일이죠. 자익세력들, 그러니까 남로당 계통의 자익세력들이 중심으로 해 갖고 뭐냐면 도민들 성동에서 무장폭동을 발발시켰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제주 4.3 사건은 발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있었는데 이걸 키우고 뭐냐면 더 키우고 일종의 반정부 활동으로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 남로당 세력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남로당 세력들이 주도 아래 이제 뭐냐면 막 곳곳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미군정이 군대를 파견해 갖고 이 진압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인제 뭐냐면 이승만 정부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 때 인제 완전히 진압됐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죠. 그때 뭐 제주 4.3 사건 지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한 특별법을 이제 뭐냐면 공포했고요. 이 노무현이 뭐 그 대통령이 와 가지고 정부에 사과한다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예전에 기출문제 났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 인제 가끔마다 인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폭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4.3 항쟁이라고 또 얘기해요. 폭동은 인제 남로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자체가 또 우리나라 그 뭐냐 정부의 어떤 수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폭동해 갖고 항쟁이라는 것은 인제 그 당시 미 군정이라든지 뭐 서북청년단 같은 경찰에 탄압에 항거에서 일어났던 항쟁이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그 중립된 그 용어로서 4.3 사건을 쓴 거야. 의미가 없죠. 사건은 어떤 객관적인 내용만 딱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용어상의 폭동, 항쟁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도 내에 여러 가지 불만들과 4.3 사건 그러니까 단독 선거 반대 등으로 해서 배경으로 일어났지만 이걸 인제 더 키운 거는 그 뭐 남로당 세력들이고 이 남로당 세력들이 주도해서 저희 뭐냐면 전국적으로 무장 봉기를 했다. 예.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불만들이 남로당을 통해서 뭐냐면 조직화되고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 4.3 사건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예전에 20 년도인가 그때 기출문제 나왔던 여수 군 국방경비대 14 연대 폭동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국방경비대라는 건 뭐냐? 이 당시 미군정 시기였거든요. 이게 미군정 시기에서 인제 좀 넘어 가지고 방금 이제 뭐냐면 그 정부가 수립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미 군정 때부터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미 군정에서 인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남한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방 경비대라는 것을 뭐냐면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이때 이제 국방 경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대개 보면 예전에 일본군들 있죠. 일본 장교 출신이나 만주 장교 이런 애들이 들었는데 이때 일본군이나 만주군 장교도 쓴 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박정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박정희가 만주군에 있을 때 이제 사 사령 장교였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들어왔고 예 치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예전에 인제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인제 국방경비대에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게 뭐냐 자익세들이야.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공산당이 미 군정한테 이렇게 탄압받으니까 자익들 중에 일부가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국방경비대에 들어가서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익들이 인제 국방경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병들 세뇌시켰죠. 그래 갖고 인제 뭐 여기 14 년대 폭동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있지만 대구 6 연대 폭동 사건도 있고요. 심지어는 인제 뭐냐면 강복 후에 정식 국군이 된 후에도 국군 내에서 인제 대대장이 개성을 지켰던 대대장이 자기 병력 이끌고 북한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 그래서 군대 내에 이게 자익세들이 많았던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있었는데 1948년 10 월은 이 정부가 수립된 후 직후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뭐냐면 국군이 성립되기 전에 예전에 미 군정 때 키웠던 국방경비대 안에서 14 년대에서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남한 정부 입장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위기인 거죠. 이걸 진압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고요. 자 자익세력들의 중심을 선동으로 제주도 4.3 사건 진압 명령 및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거부 등 이유로 주둔의 군대가 반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활동했던 이제 그 밑에 여순주둔에 있는 이제 위관급 장교들이나 하사관들 사회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연대장을 체포해 가지고 진압한 후에 가둔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여순하고 순천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죠. 결국에는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과 보면 이제 진압한 후에 반란군인과 양민들은 빨치산을 조직해서 유격을 전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인제 6.25 전쟁 때까지 이렇게 계속돼 가지고 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실제 6.25 전쟁 이전에 이미 이들은 뭐냐면 진압됐어요. 예 진압됐고 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리산 빨치산들 있죠. 6.25 전쟁 과정에서 지리산 빨치산들은 이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후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리산에 모여 가지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때 빨치산을 조직을 했다.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군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죠. 그 과정에서 자익 계열들이 대규모 숙청당했어요. 어 그래 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군대 내에 자익 계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남노당 계열도 많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가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남노당 뿌라치로 인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잡혀갔어, 박정희가.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인제 불었죠. 그 자기 조직책이었으니까 동료를 팔았던 거죠.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구형받다가 결국에 풀려났어요, 그 공으로. 예. 그러고 인제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예 이제 명예퇴직을 한 거죠. 명예퇴직 불명예 제대를 한 거죠. 그러다 국무원으로 인제 뭐냐면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박정희가 인제 한강을 건너 가지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박정희가 이제 빨갱이 짓도 하고 하니까 안 올 줄 알았더니 그 스스로 한강을 건너서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를 좀 믿을 만하다 해 갖고 그 당시에 또 군 지휘관도 많이 없다 보니까 박정희를 이제 다시 복귀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 후에도 빨갱이 남로당이라는 딱지가 이게 딱지가 계속 붙어 가지고 나중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미국도 박정희를 좀 의심했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미국의 의심을 풀려고 내세웠던 게 뭐야? 반공이죠, 반공. 한때는 자익 계열에서 이제 활동했고 이때 숙청당할 뻔했다.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그때 숙청당했으면 뭐냐면 달라졌을 텐데 하여튼 그때 많은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잡혀서 총살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나 민중운동가들을 이제 구속시키는 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인제 신국가보안법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제 보안법에 따라 자익운동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반공단체예요. 그래서 전황을 하면 이제 와 가지고 이제 국민보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가면서 "공산당을 싫어요." 하면서 이제 외쳤던 그런 단체인데, 문제는 이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될 때 정부에서 커터를 줬어요. 강제 할당을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든 국민보도연맹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 사회주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농민들을 깨어나서 "여기 가입하면 뭐 쌀을 한 가마 준다." 해 가지고 가입시킨 다음에 인제 쿼터를 채웠거든. 정부에서 채우라고 하는 할당량을 채웠어. 근데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인제 국군이 후퇴할 때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국민보도연맹이 예전에 자익 경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산당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국민보도연맹 사람들을 끌어다가 대규모 총살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도혁명 학살 사건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자 이거 뭐냐면 육십 이제 14 년대 반란 사건 이후에 정부의 어떤 조치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빨치산 자익 계열들 대규모 숙청 내고요, 군대 내에. 그다음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 국민보도연맹 결성,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3 개인데, 이 1948 년이라고 인제 딱 단서를 달고 했으니까 자익 계열 수청하고 국가보안법 통과,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호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어 419 페이지 펴 볼게요. 예.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50 총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 무장 공격이 일어났다. 자, 8월 15 일부터 자익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던 제주도에 대해서 미군정의 대위 조태를 취했던 것이다. 그게 이제 4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자익 세력들이, 그러니까 남로당이죠. 남로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 투쟁을 하게 된 기점이고요.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은 1년 전이에요. 그래서 1947년 3월 1일 날 기념 집회에서 경찰로 발포 6 명이 사망한 사태도 발생하면서 적대적 감정이 더 깊어졌고, 그때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한층 증폭되면서 일제히 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걸 인제 이용해서 조직화시켜서 더 인제 뭐냐면 확대시킨 것이 남로당이었죠. 결국에 자익세력들의 선동과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제주도민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어져 봉기 형태로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제 무장 공개를 했던 그 기점이 4 월 3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4.3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군정과 새로 수입된 이승만 정부, 이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미군정이 진압을 했지만 나중에 인제 그 곧바로 정권이 바뀌죠.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경찰과 폭력 집단의 심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이제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국방 경비대라고, 아직 정식으로 국군이 출발하기 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미군정 때 만들었던 국방 경비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 14 연대가 제주도를 급하게 결정했다. 자, 그런데 인제 제주도에 토벌군이 파견되기 예정돼 있던 제14 연대는 김기희, 중위 같은 자위계 군인들이 중심으로 출동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 등을 구호를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들은 여수 경찰서 및 주요 간섭을 장악하고요. 한때 인제 순천, 강주, 남원까지 진출했으나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사건이 난 지 1 주일 만에 반란군을 진압했다. 자, 그러나 반란군의 일부 및 그에 동조한 세력들은 지리산 등지에 가서 그 산악지대를 피신하여 빨치산의 투쟁을 전개했다. 이 빨치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르티잔이라는 뜻이에요, 파르티잔. 요즘에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그거 보고 좀 웃겼어. 파티잔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유격 때 유교원, 뭐냐 유교 그 대를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고 빠고 파지고, 그러니까 치고
그러니까 공격하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규군이 아니고 유격대들을 보통 파르티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러시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제 몽봉대도 파르티잔 되는 거고 김자진도 파르티잔이 되는 거고 다 파르티잔이 되는 거야, 독립운동 세력들은. 근데 하여튼 이걸 인제 뭐냐면 옮긴 게 빨치산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치산 하면 그 지리산에 가 갖고 인제 뭐냐면 그 무장 지리산 가 갖고 막 국군들하고 경찰하고 막 싸우고 그런 이제 공산당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공산당 부대, 그 공산당 유격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냥 유격대라는 의미예요. 그냥 러시아어로.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정부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 작전을 계속하는 편 군대 내 자익색들을 색출했죠. 예. 그래 갖고 숙군 작업을 이제 강봉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한편 제주도 항쟁은 군대와 경찰 토벌 작전 1949년에 완전 종결됐고요.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대규모 희생에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뒤따랐다. 자 6.25 전쟁 다음에 인명피해가 급증했던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발생 50 년이 지나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지 못했다. 이후 4.3 특별법이 인제 제정되면서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의무화는 추모 공감 및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 드러내는 기억을 공각하는 4.3 평화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그래서 인제 제주 4.3 사건의 진상 조사 보고서에서는 뭐 14,000명 정도 이렇게 죽였다고 외에도 그 외에 25,000명 3만 명까지 희생됐다고 기술돼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4.3 사건하고 그래서 14년대 반란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남한 내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건 제주도였다. 1947년 3월 1일 기념시위에서 경찰의 발표 여러 명이 사망하자 제주민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미 군정과 우익단체 등 시위를 무력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48년 4월 3일 날 자익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남한 내 단독 선거 반대, 미국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해서 무장 봉기했다. 군과 경찰은 우익단체와 함께 서북청년단이죠. 함께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정부는 제주도에 일어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대 내의 자익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무장봉기를 했고 여순 순천 10월 19일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곧 진압됐으나 일부 군인들이 지리산 등에서 6.25 전쟁 때까지 저항했는데 요건 사실관계가 틀려요. 예. 6.25 전쟁 직전에 이미 이들은 소멸됐어요. 예. 그래서 마치 6.25 전쟁 때까지 저항해서 막 6.25 전쟁까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후방에서 막 일어나시고 막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들은 이미 6.25 전쟁 이전에 이미 진압됐고 후에 인제 그 지리산 빨치산은 뭐가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는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제가 팩트 체크방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기술이 좀 그래.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 해남 교과서 좀 볼게요. 자 "4.3 사건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일제 강점기 때 항해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진 곳이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제주도민 중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이주하여 그곳의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있죠. 일본에서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군정이 들어선 후에도 인민위원회 세력들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미군정도 제주도 인민위원회에 협조적으로 행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자 1947년 3.1 운동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시위를 보고 있던 군중에게 총을 쏘아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민은 이에 반발해서 강공소와 관리들까지 가담하여 반민 총파업을 일으켰고 제주도민이 발발 반발하자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단 미군정과 경찰의 서북청년단 앞서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자 이 서북청년단도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10년 전인가 하여튼 그전에 무슨 서북청년단을 부활한다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지역 출신 청년도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인제 집안 배경이 지주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자, 이들은 각 지역별 조직을 갖추고 있다가 서북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 제주도에서 이제 총파업과 민중공격이 일어나자 미군정이 이들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했다. 그다음에 미군정과 제주도민 사이에 이제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 갖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남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국 천수 주장을 하면서 무장공격이 일어났다. 자, 이는 미군정에 대한 분노가 겹쳐 대규모 항쟁이 확산되었다. 자, 군경과 무장대회 간의 무력 충돌로 50 총선거 당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군데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했다. 예. 요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거기에 이제 2명을 배출하지 못했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이 또 다른 교육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3 사건의 뭐 실행자가 25,000명, 30,000명 정도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4.3 특별법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주도에 와서 사과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기사촌 해 가지고 인제 뭐 이걸 소재로 모티브로 해서 인제 뭐냐면 소설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이제 금성교과서에서 인제 금성을 읽었나? 읽었네. 예. 읽고 잠깐만요. 요것도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수 순천 사건 좀 볼게요. 정부가 수입된 후에 제주에서 충돌이 계속되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10월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제주 출동 명령을 했다. 좌파 중심의 뭐냐면 일부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를 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1948년 10월 19일 날 밤 제주 제14연대 명령을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들은 여수를 점령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거했다. 여수 북쪽에 순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이제 선포하고 그 사건을 진압했으나 일부 군인들은 지휘관 등을 걱정으로 정을 계속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뭐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일어난 후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죠. 자, 이승만 정부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좌파를 척결한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가혹한 진압하여 전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때 인제 여수 순천 사건을 인제 진압하고 나서 부역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그게 바로 나왔어. 그래서 요쪽은 부역자가 아닌 사람, 요쪽은 부역자인 사람. 그 부역자인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그냥 뭐냐면 와서 총살당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이를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공주의를 강화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여기 있죠. 이 국가보안법이 이때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에 거쳐서 또 계속 개정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인제 뒤에 신국가보안법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해 갖고 인제 또 개정하는데 요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반공에 대한 비판은 범죄가 되었으며 공산정부가 수입된 북한은 제거할 대상이 되었다. 자, 이런 반공주는 이후 독재 권력을 이용했다. 그래 갖고 인제 있고, 자, 남과 북부의 정부가 수립되자 남한은 8월 10일 날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이게 9월 9 일인가 그때 수립됐어요. 근데 이미 북한은 어 앞에서 말했지만 인민위원회 그 임시인민위원회 정부가 예전부터 선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 다 이제 군대도 있었고 다 행정조직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인제 일단 명분을 이제 만들려고 남한이 이제 정부가 수립된 것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좀 있다가 이제 북한이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의 정부가 수립되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했다. 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각자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력 통일을 주장하면서 서로 부정을 했고 같은 시기에 38도선 일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 38도선을 중심으로 해 갖고 상당히 뭐냐면 제한적인 국지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개성하고 그 웅진반도 일대 있죠. 요런 데가 인제 상당히 많이 인제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뭐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확하게 38도가 이렇게 그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뭐냐면 전쟁이 상당히 좀 국지전 전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있고 다른 이제 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상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4.3 사건하고 그다음에 여순 순천 사건이 있죠. 그래서 4.3 사건은 뭐 각각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순 순천 관련된 사건도 뭐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그 미래인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보죠.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그 당시 자익 세력들이 주도하되 총파업과 동맹 후보 등의 치열한 그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무장 봉기가 이어졌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 대표적인 거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내용이 인제 4.3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부터 볼게요. 네. 자, 미 군정은 군대, 경찰, 서북 청년을 동원해서 탄압했고 이로 인해서 제주도는 50청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게 정부 수립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더욱 무차별을 진압하였다. 그래서 불과 수백 명의 무장봉기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 사살되기도 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도한 군부대를 제주도 이제 출동을 명령했는데, 그러나 부대 내 자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하면서 여순과 순천 지역을 장악했다. 정부군은 미국 군사 공훈단 협조와 화력 지원을 힘입어 신속하게 반군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 여순 순천 반련 사건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7차 교과서에 있어요. 7차 교과서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부터 인제 미음부터 읽어 볼게요. 요 과정은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6.25 전쟁까지도 나오지 않고 뒤에 이제 이승만 때 독재에 관련된 내용은 부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48 년부터 해서 뭐 50년 그 6.25 전쟁까지는 안 나왔는데, 또 뭐 요즘에 뭐 한미동맹 70 주년이고 뭐 정전협정이 인제 거의 인제 70년 됐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한번 6.25 전쟁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1일 38도 이남 지역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어 그래서 인제 만 21세 이제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만 25세 이상의 국민의 피선거권을 부여해서 직접 비밀 평등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한 민주주의 선거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번 피를 흘리고 했던 이 선거 제도를 그대로 이제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의 선거권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자익 세력들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간의 단일 정부를 인제 구성하자 되는 거고, 자익 세력들은 일단 단독 정부를 반대하면서 인제 북한 중심의 인제 어떤 그 자익 중심의 어떤 통일 정부 구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자, 선거 결과 제주도 두 곳을 제외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주 4.3 사건 여파로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제외하고 198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초대 국호는 어 초대 국회 국호는 대한민국을 결정하고요. 이미 대한민국에 정했다는 거 자체가 임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거야. 이승만도 그거 밝혔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대한민국의 이제 뭐냐면 그것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거다. 임시정부의 법통령을 강조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 예. 그래서 이런데, 자, 하여튼 헌법을 공포했다. 이 재헌헌법을 이제 공포했던 거죠. 재헌헌법에는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서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주독립국을 국가를 재건했다고 명시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또한 민주공화국 수립, 균등사회 실현, 친반민족 행위 청산, 그다음에 이제 농지개혁 등 독립운동의 새 국가 건설을 위한 구상을 한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인제 전문인데, 전문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전문이라는 것은 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으면 헌법의 어떤 방향성을 인제 알려주는 부분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몇 번의 개헌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문 앞부분에는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립해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건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뭐 4.19가 나오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 법통론, 인정공대론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승만도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임시정부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게 룰라이트 계열에서 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부정하면서 인제 뭐 그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뭐 건국절이니 어찌하는데, 실제 건국하는 것은 인제 여기 임시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4월 20일 인가? 1919년 4월 20일이 건국절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헌법을 공포한 재헌국회는 이후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했다. 재헌국회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85석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대개 이승만의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가, 이게 이제 그 여당 역할이죠. 55석이었고 원내 1당이었고 군수 우익 정당과 연합하여 과반을 차지했다. 그 결과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승만이 초창기 때는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의하고 그다음 한민당을 인제 자신의 여당으로 삼았어요. 물론 한민당은 나중에 인제 좀 갈등해 갖고 자유당이 인제 여당이 됐지만, 일단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초기 때 인제 뭐냐면 정치적 기반은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한민당 두 개 세력이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민당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한민당은 이제 야당이 되고요. 대신에 자유당이 만들어졌죠. 예. 자, 그래서 이승만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 자, 그해 이제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선거 관리가 가능한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했다. 자,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헌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재헌헌법인데, 이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일단 재헌헌법 전문을 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정통을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을 대한민국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으며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 볼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나온 첫 간보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반행 시기를 풀게요. 대한민국의 3.1 운동과 임시정부에서 비롯됨을 분명했다. 이러한 3.1 운동, 이러한 인식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청명한 재헌헌법 전문을 바탕 두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제 룰라이트 계열은 요때부터 건국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그래서 이게 엄밀히 건국절보다는 정부 수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요 전문에 의하면. 자, 하여튼 건국적 논쟁이 예전에 한번 일어났죠. 재헌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과 더불어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를 건설했다는 의지를 나타났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재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균제도를 비롯해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새 국가 건설 방향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조항 내용은 어떤 걸까요? 자, 대표적으로 민주공화국, 상균주의라고 있으니까 군등견제, 여기 이제 있고, 그다음에 84조, 86조, 87조 의무교육 조항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상균주의가 반영돼 있죠. 근데 참고로 이제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이나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다가 아마 그 6.25 전쟁이 끝난 후에 1950 년대 중반부터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다른 교과서도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 금성 교과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0 총선거가 인제 실시됐고 그때 인제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선거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자익선거는 선거 반대 투쟁을 했고 그래서 인제 선거 결과 200 명의 제적 의원 가운데 제주 두 곳을 제한 선거구 198명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그때 인제 일 제헌국회라는 것은 인제 어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계열 있죠. 대한독립 촉순국민회 계열들 이런 세력들이 인제 많이 들어갔고 자 대동청년단도 요것도 이승만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 계열. 예. 그래서 인제 뭐 우익단체 한민당 이것도 이승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임시정부 계열과 중도 우파 세력들은 인제 뭐냐면 선거에 불참했고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들 우익 세력들이 유리하게 예측되었지만 선거 결과 한국민주 한민당이 참패로 나타났다. 한민당은 29 명의 단성자가 배출됐고 후에 무소속이 영입되어 60-70 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무소속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는데 이 무소속 상당 부분이 한민당 쪽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예. 한민당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인제 이승만하고 결별된 후에 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의 주요 세력도 돼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제헌헌법 어떤 내용을 인제 담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헌법은 대한민국의 삼영운동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며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둔 민주공화국을 명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한민당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 내각 책임제를 원했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 중심제했다. 이승만은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해.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임시정부 만들 때도 그렇게 상당히 대통령을 강조했죠. 근데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그 당시에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됐다. 초대 뭐냐면 선거 방식을 얘기하고요. 요것도 계속 바뀌죠. 요것도 이제 뒤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를 해 보고요. 그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선거를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의 효과적인 통제 및 사법권을 보한 합법 정부가 수립됐으며 이 정부가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한반도 내에 유일 합법 정부를 승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국회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원을 선출했다. 자, 이승만은 곧바로 내각을 조직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입을 국내에 선포했다. 같은 해 12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프랑스 파리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5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총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읽어 볼게요. 일단 어 남한 정부 수입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좀 하고 나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 1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건 1919 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걸 개정해서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이렇게 나오니까 1차 개정은 뭘 개정했냐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개정한 거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만들고 요걸 개정한 게 1차 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차 개정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개정 대상 그전에 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는 거.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 2 번은 인제 제헌헌법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면 뭐 기미 삼민의 운동에 대한민국 건립했고 쭉 있고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뭐 상균주의 비슷한 내용도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등등등등 기회가 균등했다. 뭐 상균주의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남 에듀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앞부분부터 이제 볼게요. 자, 50 총선거에서 예상 외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었다. 이승만이 자신이 지지한 세가 무소속 끌어들여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무소속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네, 위에 있는데 자, 볼게요. 자, 200개 총선거 중 물론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 2개를 제외한 198개죠. 총 948명의 입법 부정에서 보면 대한촉선 국민회가 235명, 235명, 그다음에 한국민주당 다 이제 이승만 계열통 여당 계열이죠. 대동청년단 이것도 이승만 계열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명, 무소속 417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198명 당선자 중 무소속 85명,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4명, 한국민주당이 29명, 대동청년단이 12명, 민족청년단이 6명 등이었다. 재헌국회에서 한국민주당 세는 7, 80명 정도 추천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한민당에 대한 인식이 나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무늬만 무소속이지 한민당 계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민당이 나중에 무소속을 흡수통한 거야. 왜 이게 인식이 나빴겠어요? 친일파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인식이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50, 어디까지 있어? 하여튼 예상외로 무소속이 예상 외로 무소속이 많이 단속되었다. 자, 이승만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과 무소속을 끌어들여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아, 그리고 이제 국회는 국회를 대한민국을 정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표했다. 자, 제헌헌법은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상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안선제를 규정했다. 그리고 친일파 처벌, 토지 개혁을 규정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한민당이 주도한 헌법 제정에는 친일파 처벌 조항이 초안에 없었으나 중반에 산입됐고 헌법 101조에 규정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갖고 나중에 반민특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자, 경제 면에서는 약간 상근주의하고 좀 비슷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경제 체제를 유지도 하면서 지하 자원과 주요 산업의 공유화를 등을 포괄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재헌국회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다. 자, 이승만은 여러 세력들 등용하는 내각을 구성했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죠. 우리나라 강복절하고 정부 수립일이 또 동일해.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감시 아래 선거에 실시된 지역의 유인한 합법적 모임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뒤에 잠깐 이제 넘어갈 때 북한 정권 나중에 얘기해보고 재헌업에 나타난 이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볼게요. 이게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예, 보면 1948년 5월 12일 쉬운 선거에 따른 2년 임기 초대 국회를 구성했다. 자, 이 국회는 헌법 제정에 큰 가제를 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 불렸다. 자, 재헌국회는 헌법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반민족 행위처벌법 의결했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나중에 이제 의결한 건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표했다. 재헌헌법의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패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여러 제도를 수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곤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만숙히 하여 그 안오는 국민 생활에 곤등한 항상을 기하고 있다고 내용이 담겨 있다. 자, 이는 대한민국 이정부의 건국강령에 주장한 상균주의,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계승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청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패습이 타파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게 하며 각인의 책무와 의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아는 국민생활 균등한 형상을 기하고 바꾸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결의하고 우리들의 이제 정상 등을 자유의 선거 대표로서 구성된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요게 빠져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읽은 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전문 내용이죠. 전문에 빠져 있는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인제 인정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과 소유 한도 및 소유권 내용의 한계를 법률 정다. 이게 나중에 인제 농지개혁하고 관련된 거야. 예. 농지개혁. 그래서 이미 헌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친일파 처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01 조에. 여긴 없지만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86 조에 보면 농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농지법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뭐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재헌국회에서 친일파 처리하고 농지 개혁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예.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여기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자 요게 87 조에 있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용 동안 공용으로 하고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에 특화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으로써 법률에 정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은 자본주의 시스템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선 국가가 개입해 갖고 통제를 하겠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101조 내용을 보죠. 이 101조 있네 여기 밑에. 예. 자 요거는 인제 앞에서는 친일파 처리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 갖고 천 당기 4278년 당기란 건 뭐냐면 당군을 기원한 거. 우리가 지금 석을 쓰고 있잖아요. 그 보통 BC 2333 년이라죠. 요길 기점으로 해 갖고 오늘날 1948 년이 당기로 4278 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에 당군을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좀 우쭈쭈 해 줬어요. 당군을 좀 뭐냐면 받들어 모시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민족주의 분위기를 좀 강조하는 가정에서요. 그래서 당기를 썼어, 당기. 당기. 예. 그 예전에 한번 중국사 예문 나올 때 당기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온 그 예문이 있어. 그 명말 청초 때 관련된 정치적 그런 변화에서 그 기술에서 그게 나왔는데 아마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썼던 글 같은데 그걸 한국 사람이 쓴 글을 그냥 어떻게 예문으로 중국사 문제에 냈어요. 좀 약간 의아했어. 예. 자 하여튼 이승만 정부 때는 당기를 썼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요 법에 의해서 아까쯤에 인제 뭐냐면 그 친일파 처벌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재헌헌법에서는 당시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반영되어 있고 전문에서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그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여기 대한민국 건립연도가 분명히 3.1운동 계승하니까 1919 년에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이 3.1운동을 바탕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을 분명했다. 여기 대한민국 건립연도가 이제 3.1운동을 했으니까 1919 년에 대한민국 건립이 했고 지금은 정부가 수립된 거죠. 예.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이 기업활동의 노동자 권리에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토지는 농민들의 분배함을 강조함으로써 농지개혁의 시행 근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국민경제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국영제와 공영제를 국영제와 그 공영제를 하도록 민주사회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상근주의적 어떤 내용이 있죠. 84 조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게 87 조에도 있고 84 조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101 조에 있죠. 그래서 정부 수립 다음날인 8월 16일 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정은 1948 년에 했는데 실제로 인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한 것은 1년 뒤에요. 예. 왜 그 곡파를 못 했냐면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좀 있었죠. 왜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4.3 사건도 진압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 순천 사건도 인제 일어나고 등등 했고 또 나중에 좀 이승만도 그거 반민특위 활동 별로 안 좋아했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1년 뒤에 인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비상교과서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50 총선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0 총선거에 관련된 의의가 있죠. 50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들의 투표권을 부여했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구나 김규식 같은 남북 협상 참가세가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이들은 인제 뭐냐면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때 2차 총선 때는 선거했어요. 이게 1950 년에 일어났거든요. 6.25 전쟁 직전에. 그래서 이들이 인제 하면서 이승만이 상당히 인제 불리하게 됐죠. 국회가 이들이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계 인사들이나 김구 계열 등등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 되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좌익 세력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세력들은 파업 및 시위 등을 벌이면서 선거 투쟁을 했다. 선거 반대 투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인제 해 가지고 인제 198 명이 선출됐고 당시 재헌 국회 정원이 300 명이었으나 100 명은 통일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추 38도 이북 지역에 선출하기로 했다. 그래 갖고 이제 200 명만 남한 지역에 선출하고 100 명은 인제 뭐냐면 나중에 하겠다. 통일정부 수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출하겠다고 인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었다.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에 2 곳은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고 이듬해 다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밑에 좀 보겠습니다. 50 총선거 이후에 정치 세력 동향을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예. 자, 5월 10월 50 총선거에서는 무소속이 80 5석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50 총선거 때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 50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그날 48개 정당과 사회단체와 무소속 등이 모두 948 명이 출마했다. 예. 그래서 출마자 중에 무소속이 417명 정도 많이 출마했는데 이 중에 85 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아직 정당 정치가 확고하게 다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이 있고 거기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이 많이 인제 했다라는 것도 있고 앞에서 인제 다른 책에서는 어 이거보다는 인제 뭐냐면 그 당시 한민당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많이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그 민주당이 한민당이 이 무소속들 자꾸 어차피 인제 같은 그 식구들이니까 어 나중에 당선된 후에 한민당으로 끌어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계속 읽어 볼게요. 한편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 속에 영향을 확대했던 한국민주당은 29석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이승만 대한독립촉선 국민회를 자신의 지지세과 그다음에 한국민주당, 무소속 등을 모아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조봉암이나 김약수 같은 이승만과 한민당에 대한 비판적 인물이 되게 많이 포함됐다. 요거 좀 외워 두세요. 조봉암은 이제 나중에 진보당 사건을 해 가지고 인제 간첩죄로 이게 축적. 김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남북 평화 통일을 지향한 이들. 자, 이들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혁신계 계통이라고 하죠, 혁신계. 예. 자, 이들은 다음에 국회 뿌락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당시 이승만에 대한 강력한 원내 견제 세력으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친일파 처벌과 토지 개혁에 위한 법률 제정을 노력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해가 왜 안 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남북 통일 평화 통일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안 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근데 조봉암과 김약수는 여기 보면 그 무소속 당선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볼 때는 상당수가 출마를 안 한 거지 100% 출마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조봉암과 김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어요, 조봉암도.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혁신계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100%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뭐냐면 안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 국회 플락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승만에 대한 강력한 원내 경계 그
뭐냐면 세력으로 활동했고 친일파 처벌과 토지 개혁에 위한 법령 제정을 노력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승만이 이제 원내 경제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독립족선 국민회나 뭐 한민당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체 내에서 비판 세력으로 이제 대두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조봉호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권 시기 때 이게 뭐냐면 농림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예. 넘어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51 번입니다. 예 51 번이에요. 자 50 총선거로 구성된 제1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이제 해서 3.1 운동 후 대한민국을 건립했어. 이미 여기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언급한 거죠. 세계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을 밝혔다. 또한 상권 분리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고 국회 대통령과 어 부통령을 선출했으며 평등과 공공권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인제 수립되는 걸 알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임시헌법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걸 바탕으로 1차 개정, 2차 개정이 쭉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자료 1 번의 3 조. 3 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국왕국에 판도를 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이제 기본한 거고 제4 조를 바탕 우리 영토에 보면 세 4 조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의하면 지금도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야. 근데 시조적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럴 때 영토의 범위를 적어보자. 대한민국 영토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규정했다. 자 이는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의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를 내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자료 2 번에 보면 조성아의 상균주의가 반영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자. 그래서 인제 조선 상균주의 관련된 내용은 여기 밑줄 보면 여기 있네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각인의 자유 및 평등 및 창의를 존중하고 각인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 같아. 예. 각인,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은 권리가 있고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여기 경제적 균등도 나오죠.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이나 공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료 1 번하고 자료 2 번은 각 2 조를 토대로 그 두 헌법이 가지는 공통점 한 문장을 쓰자. 그래서 인제 보면 여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온다." 예. 요거 지금도 있죠. 그래서 맨날 인제 촛불 집회할 때 맨날 부르짖는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영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겠죠. 이거 이제 자주 언급됐던 분이기 때문에 언급됐던 분이기 때문에 언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는데 제가 좀 지쳤어. 제가 요 오늘 애들 저기 뭐야 체험학습을 따라가느라고 좀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북한 정권 수립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북한사잖아요. 근데 북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 외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토지 개혁하고 그다음에 뒤에 인제 북한에서 인제 사회주의헌법을 만들거든요. 사회주의헌법을 뭐 당장 이제 북한 정권이 만들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1970 년대 가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7사 남북 공동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 그래서 북한사 부분은 잘 안 내더라고요. 뭐 현대사에서 우리도 이제 많으니까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내기에 바쁘니까 북한 거는
거의 안 내는 부진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읽어는 볼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북한사 관련된 북한 정권 수립 관련된 내용을 어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